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 줍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급보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자 목요일장 마쳤습니다. 오늘 이벤트가 굉장히 다양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내적으로는 옵션 만기일도 있었고 그리고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까지 있어서 여러 가지 장중에도 바쁘게 체크를 좀 했었어야 됐습니다. 아, 그뿐만이 아니죠. 뭐 수출 지표 있었죠. 그렇죠. 또 비트코인 ETF 승인 있었죠. 났고. AI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여러 가지 정말 점검해봐야 되는 거, 또 이게 진짜인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정말 머리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다른 아시아장들도 이제 오랜만에 중국도 좀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은 저녁에 미국의 CPI가 CPI 귀에 닦지 않겠어요. 이 CPI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거기까지 오늘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는 않으셔야겠습니다. 네, 정말 만만치만은 않은 2024년 1월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나만 믿고 따라와 함께 하시면서 중요한 일정들 또 정보들 다 체크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님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님 또 저희 화면으로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도 모르게 여기 이렇게 좀 인사를 갔죠. 예. 그러네요. 자연스럽습니다. 피비님께서 오늘 또 특별 출연으로 이렇게 네, 감사해요. 웹캠으로 함께 해주시는데 피비님이 살짝 지금 이렇게 팔로 가리셨는데 뒤에 우리 너무 귀여운 아드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나요? 출연 한번 할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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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만. 네, 오늘 정말 가장 특별한 게스트 두 분과 함께 세 하도록 분이나.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궁금하신 부분들은요, 지금 바로 채팅창에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까지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오늘 뭐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봐야 될 것들이 많았던 하루였었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를 과연 어떤 것을 정해야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오늘은 바로 이쪽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삼성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JY의 6G 승부수는 안 비밀? 하셨지만 예, 다 알고 있죠? 전혀 비밀스럽지 않은 오늘 뭐 거의 뭐 완전히 승부수를 던졌다라는 타이틀이 계속 떴었죠.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새해 첫 행보가 6G로 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5G 관련주들 그리고 통신 장비주들이 정말 오랜 침묵을 깨고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최근에 뭐 AI라든지 또 그리고 우리 주파수 할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슈 있으면서 조금씩 움직이기는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또 이렇게 움직이니까 오늘 시장에서 옵티코어라든지 에이스테크라든지 뭐 센서뷰, KMW까지 관련 종목들이 정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이 종목들은 5G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실망감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우리 많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그랬죠.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다시 한번 6G가 이번에는 제대로 작동을 할지 그리고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을지 저희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네, 저는 4G 유저로서 다행이다. 5G 안에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는데 네. 6G는 또 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전 개인적으로 설득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G에서 6G로 옷을 갈아입고 있는 그런 통신 쪽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까? 문서진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라질까? 달라진다? 달라지지 않는다? 이게 키워드로 따지면 예스로 네. 넘어가면 예. 6G는 달라지는데 빨리 달라질까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 이호석 PB께서는요? 네, 올해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온도차가 있죠. 있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서진 대표부터 한번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5G는 저에게 있어서 좀 애정의 종목입니다. 굳이 본인 입으로. 이게 약간 제가 출연하는 날 맞춤형 뭐 이슈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한번 털고 가시라고. 운명같이 이런 주제가. 토마토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2019년도부터 해서 5G를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많이 이야기를 했던 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팬데믹 이후부터 해서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안 좋았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쭉 꺾였는데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 당시도 5G와 관련된 이런 이 장밋빛 미래가
뭔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시각이 나빴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는데 흔히 말하면 이제 시장이 우리 흔히 말하는 텔코라고 하잖아요. 통신사들. 국내 통신사들이 본인들이 약속했던 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밀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5G 쪽으로 굉장히 많이 육성하겠다, 뭐 28기가까지도 하겠다라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28기가 거의 안 됐죠. 맞아요. 5G도 지금 현재 뭐 넌스탠드 언론 뭐 이렇게 계속 가네 마네 하다가 뭐 결국에는 지금은 계속 병용망 쓰고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텔코들이 약속을 좀 지키지 않으면서 안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뭐 이번에도 뭐 좀 텔코의 또 의지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한번 좀 이 양치기 소년 같은 섹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이 드라이브를 건다. 근데 이거는 삼성이 드라이브를 건다고 드라이브가 걸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엔터프라이즈 고객사들이라든지 아니면 텔코가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삼성이 막 공급을 뭐 통신 장비라든가 막 공급하면 뭐 합니까? 결국에는 통신사들이랑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 관련해서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그걸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속을 지키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네. 그래도 이제 계속 뭐 자율주행, AI, 뭐 로봇 네. 이렇게 계속 미래 많아요. 사업, 첨단 네, 산업이 문화가. 발전할 때 6G가 필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3년 전에 5G 나올 때도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이번에 5G보다도 5G는 이렇게 중계기들을 있는 대로 여기저기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네. 6G는 위성으로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근데 지금 달라진 점 아닐까. 예. 근데 저궤도 위성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모든 음영망을 커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 트래픽을 많이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가 왜 않아요. 그러냐 하면 네. 지금 또 이제 문자 정도만 겨우 송신 가능하거든요. 예, 그 정도 통신에다가 그리고 그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수명이 더 짧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몰랐어요. 기지국보다 몰랐어요.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수명이 한 3, 4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거를 쉽게 말하면 이 저궤도 위성으로 6G를 만약에 주력으로 간다?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결국은 또 기지국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위성이라는 형태로. 예, 위성이라는 형태로서의 6G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보완적인 역할인 거지 결국은 메인은 저는 또 기지국 방식의 그거로 또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G 사업은 조금 더 이제 증명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쳐도 일단은 지금 차트적으로 주가를 보면 종목들이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오늘 이 소식에 조금씩 반등 나오고 기대감 좀 실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기대감을 이용해서 좀 단기적으로는 대응이 가능한 구간이에요. 근데 이거는 조금 종목별로는 다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제가 굉장히 좀 좋아했었던 뭐 KMW를 비롯해서 기지국 관련 종목들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별로일 것 같은데 네트워크 장비 관련 쪽이나 아니면 지금 솔리드 같은 그러니까 이 다스 중계기 같은 관련 종목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긴 하거든요. 실적이 예, 또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간간히 보여요. 네, 그런 그리고 종목들은. 그게 왜 그래 되냐면, 그러니까 28기가 관련 부분은 스팟별로. 그러니까 건물, 공장, 특히 요즘에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화가 많이 되니까 네네. 그쪽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어요. 근데 거기에 어쨌든 핵심은 다스 그 중계기거든요. 그쪽 수요는 실제로 늘어서 뭐 솔리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적이 나오고 있고 HFR이라든지 뭐 RFHIC라든지 그다음 서진 시스템 같은 것들은 이게 이 통신 장비 관련 쪽이면서도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런 애들은 괜찮을 것 같고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KMW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까지 실적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 쪽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진할 것 같고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애들은 요걸 모멘텀으로 해서 다시 조금 부각받을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대감은 실려 있지만 또 증명의 과정은 필요한 거고 그렇죠. 예.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또 실적을 확인하면서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한번 이게 학습된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참 선입견을 깨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이호소 PB께서는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뉘앙스를 좀 비춰주셨는데요.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이제 방송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제가 그 만년 유망주에서 올해는 1군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의 5G 관련주, 즉 쉽게 말해 통신 장비 관련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길게는
길게는 한 3년, 5년 정도까지도 물려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결국 이 부분의 핵심이 뭐냐면 시장에서 그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받나 싶으면 그 관심이 생각보다 빨리 꺼져버리고 관심을 받나 싶으면 생각보다 좀 빨리 꺼져버리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투자 시기에 맞추어서 그 주식들이,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게 됐는데,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부각을 받을 만한 시기에 와 있다라는 게 좀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그 이재용 회장이 이제 6G로 이제 관심을 좀 돌렸죠. 6G로 관심을 돌렸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냐면 6G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냐 안 이루어질 것이냐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6G에 대해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 그 5G 어드밴스드 같은 경우가 2025년에 이제 조기 상용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6G 같은 경우가 2028년에 조기 상용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희 4G에서 5G 넘어갈 때도 그랬었는데 보통 이제 상용화 되기 한 3년 전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투자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포인트를 놓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2028년 조기 상용화를 땡겨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 시점부터는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문을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열었다는 게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무언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게 되죠. 작년 초에 로봇과 관련된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있었었고 로봇 산업 전반적이었죠. 뭐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부쩍 많이 받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무엇을 투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6G에 대한 이야기가 좀 언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문서진 대표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5G부터 잘해야지 5G로도 충분하다. 이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시장의 투자자, 시장의 참여자의 관점에서 조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6G 같은 경우에 굉장히 먼 일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시장은 선반영한다는 관점에서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6G 하면은 응용 분야가 방금 뭐 얘기를 해 주셨다시피 로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통신 분야를 확대해 봤을 때는 응용해 볼 게 많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 6G 관련주를 내가 긍정적으로 본다면 단기 종목에 대해서 내가 선택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네. 중장기 종목으로 선택 기준은 어떤 게 있을지 너무 질문이 어려운데요. 예, 어렵나요? 제가 만약에 투자자라면 그렇게 두 가지 정도 포트폴리오에 넣는다면 넣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숫자가 찍히지 않는데 말 그대로 실적과 상관없이 시장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당장 시장에서 관심은 조금 덜 받지만은 나중에 실적이 개선되면서 그 부분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각되는 종목도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조금 포인트를 놓고 있는 부분은요, 숫자가 개선돼서 실적이 개선될 때까지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6G의 이제 상용화까지 시간이 조금 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수급이 많이 쏠릴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편성해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호섭 PB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더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자세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자 6G에서 그렇다면 핵심주는 뭐가 될 수 있을까? 두 분이 종목이 다르시거든요. 자, 문서진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 고르셨습니까? 네, 저는 앞서 방금 말했던 솔리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솔리드. 그게 이제 뭐 실적이랑 같이 연결해서 보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솔리드. 제가 피비님 것도 같이 피비님 것도? 공개하고 네. 갈게요. 피비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저는 수급이 많이 쏠려 있는 옵티코어로 옵티코어 선정했습니다. 또 오늘 상한가 갔는데 그렇군요. 솔리드는 실적, 이제 옵티코어는 수급으로 지금 포인트를 그러네요. 맞출 수 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먼저 문서진 대표님의 종목이죠. 솔리드 어떤 포인트 있는지 자세히 들어볼까요? 뭐 6G로 갔을 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율주행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자율주행은 그 연결망은 아닐 것 같아요. 연결망이 그러니까 아니다? 흔히 말하는 초저지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통신을 연결한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5G 초반만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자율주행은 온 디바이스 AI가 더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게 더 메인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완하는 쪽에서 저는 통신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그 5G 때도 자율주행 이야기를 할 때 해킹 당하면 자동차 자체가 엉망진창 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거. 그 다음에 혹시라도 통신이 갑자기 순간에 이렇게 멈춰버리면 이게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은 밖에서 이렇게 뭐 사용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쪽은 제가 보기엔 온디바이스 AI 쪽이 더 메인이가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실내에서 뭔가를 활용하는 쪽, 그러니까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AI라든지 네. 뭐 이런 쪽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6G가 더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실내 내에서 그러니까 6G 환경을 더 원활하게 잘 만들 수 있는 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더 6G에 중장기적인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다스 그 중계기를 생산하는 솔리드를 6G의 수혜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이 솔리드가 그 삼성전자랑 또 삼성전자 통신 장비 사업부랑 계속 협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6G도 같이 갈 거예요. 네. 지금 들어가도 돼요? 그거는 조금. 아니, 만약에 하시면 확 깜빡이도 안 켜도 아니 왜냐하면 제가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G 그러니까 통신 장비주가 시장의 메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굳이 이걸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데 그건 네. 있습니다. 나는 근데 잘 가는 거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바이오 이건 다 포트에 다 있는데 네. 근데 하나 정도만 이렇게 가고 있는 거면 밑에서 바닥에서 좀 모아가는 거 덜 떨어지는 안정적인 건데 하나만 더 사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대는 솔리드는 해볼 만하죠. 네,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알겠습니다. 지금 한보람 앵커 질문 때문에 피비님도 급격하게 뭔가를 찾아보고 아, 계시는 진짜요? 그런 상황이다. 아, 그런가요? 자, 그러면 준비하셨으니까. 네. 옵티코어. 왜 옵티코어를 고르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수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급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6G 관련해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보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내일 당장 살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보통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6G에 관련된 내용이 부각되었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가 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수급이 좀 강력하게 붙어 있는 이제 그 옵티코어까지도 이제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옵티코어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6G 관련주로서 얘기가 나올 때 자주 이제 언급이 되고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스타링크 사업 예타한다라고 했을 때 6G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했던 진행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서 옵티코어가 좀 부각되었다는 점 생각해보면 통신 장비, 네트워크 장비를 판매하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은 6G라고 하는 그 키워드에 의해서 시장이 반응할 때는 옵티코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앞에서 같이 말씀드렸던 건데 관점이 기간이죠. 기간이 바뀌게 되면은 투자에 대한 관점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옵티코어가 지금 당장만 봤을 때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가장 매력이 있는 종목이겠지만 만약에 6G가 상용화되는 그 기간까지 조금 더 기간을 이제 더 늘려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옵티코어 주목을 해주시길 바라고 이 종목은 매매 위주로서 조금 더 접근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이 또 우리 피비님이 어느 지점에 있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네, 질문 남겨주셔가지고 피비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피비님 직접 뵙고 싶다고 어느 지점에 계시냐라는 질문이 왔는데요. 어디 계세요? 네, 저는
네, 저는 부산 서면에 있는 부산금융센터에 있습니다. 네. 부산 한번 가야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6G와 관련해가지고 두 분께서 종목까지 좀 공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회장님의 이 6G의 승부수 멘트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포트에서 여러 가지 쟁쟁한 것들을 다 집어넣었을 때 한 종목 정도 6G에서 고른다면 솔리드였습니다. 바로 실적과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달리는 말이 더 잘 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수급입니다. 옵티코어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매수 문의까지 지금 바로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입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은 부자되자님께서,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제우스, 보내주셨는데, 네. 45,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라갈 때 같이 가신 게 아닌가. 10%의 비중으로 좀 담고 계시고, 목표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제우스가 하는데, 이제 증자하고 나면은 이게 주가가 내려갈까봐 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진짜 그야말로 완전 V자 반등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거의 예전 고점 근처까지 가 있는 맞네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익절은 익절인데 어떤 익절을 좀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진 대표님께서는 제우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일단 잘못 알고 계신 것부터 바로 잡아드리겠는데요. 네, 네. 유상증자를 한 게 아니라요. 네.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럼 그리고 네. 200% 그것도 그냥 100% 무상증자도 아니고 200% 무상증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이 회사에서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을 화끈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우스 대표님이 그 종목 세일즈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저기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원래 잘 안 했던 회사였는데 네. 뭐 최근 들어서 기사도 좀 많이 나오는 거라면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회사가 주가 부양의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도 좀 적극적으로 좀 챙기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회사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뭐 쉽게 말하면 뭐 IR도 잘 안 하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 잘 못하는 이런 회사들도 사실 많거든요. 뭐 제가 그 종목은 말은 쓰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반도체 소재 회사 중에 있습니다. 그 회사는 보면 주가가 항상 저평가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회사를 보면서 이럴 거면 왜 상장을 했지? 이런 생각도 들 정도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럼 혼자 알아서 해먹을 거면 그냥 상장 안 하면 되는데 말 그대로 상장이라는 게 기업 공개잖아요. 그렇죠. 그 IPO를 왜 했나 싶은 정도인데 어쨌든 이런 회사들은 본인의 목적을 잘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주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네.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계속 이제 이익을 자기들만 취하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계속 이제 나누는 거 좋은 회사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그냥 단순히 그것만 좋은 회사는 아니고요. 네. 실제로 사업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우스는 두 가지 사업이 있죠. 물론 메인 사업은 세정 장비 사업이고요. 이 세정 장비 사업은 글로벌 탑 티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정 장비가 크게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웨이퍼를 낱장으로 하나하나 이제 이 세정을 하는 싱글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치 타입이라고 해서 크게 이제 한 번에 다 이제 여러 개를 한 번에 담궜다가 빼는 다량으로. 예, 다량으로 한 그 배치 타입 네,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글로벌적으로 두 회사밖에 없어요. 네. 예,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제우스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세정 장비에서는 글로벌 탑 티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세정 장비는 지금 HBM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세정 공정이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시각 공정이 하나가 더 는 거잖아요. TSV 공정이 그렇죠,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정이 나오면서 지금 HBM 관련 뭐 수요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세정 장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로봇 관련 쪽으로 매출이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로봇 관련 종목들은 매출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냥 기대감으로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제우스는 로봇 매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로봇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 다음으로 매출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근데 밸류는 보시면 아시고 굉장히 싸거든요. 전 제우스가 로봇 하는지 몰랐어요. 예, 매출은 우리나라 두 번째로 많은 회사입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뭐 로봇 관련주로 또 이 주목은 못 받고 있지만 그만큼 매출은 많다라는 거고. 어쨌든 내년에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보수적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600억 정도 나오니까 지금 뭐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PER,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 한 12배만 줘도 지금보다 훨씬 더 업사이드가 나오겠죠. 7만 원까지 들고 가셔도 저는 크게 무리 없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특별히 뭐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으셨고요. 지금 45,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목표가 7만 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류시정님께서 올려주신 폴라리스 오피스 이 살펴볼 종목도 건데요. 예. 매수 6,580원에 하셨습니다. 이 종목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맞아요. 거의 지금 꼭대기 근처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비중도 50%로 화끈하게 실으셨거든요. 네. 오늘도 6,800원대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긴 하지만 오늘 좀 꼬리들이 길게 달렸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좀 걱정되시나 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꼭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면서 진단 신청하셨습니다. 자, 이호석 PB님 폴라리스 오피스 일단 꼭대기에서 매수하셨는데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우선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뭐 월봉상으로 차트를 좀 늘려서 보면 지금 굉장히 그 전 앞에 있던 매물을 이제 장기 매물대를 돌파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뭐 일봉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앞에 있던 매물을 돌파하고 있는 구간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매물벽이 굉장히 좀 두껍기 때문에 그 매물벽을 소화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에 대해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 핵심은 이거겠죠. 이거 뭐 매수를 하신 자리는 저는 매수를 잘하셨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는 게 이 구간에서 매물을 뚫어내고 나면 위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가격 폭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작년에 이제 작년 8월, 작년 여름 정도에 시세가 났을 때는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하는 생성형 AI 기반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면서 시세가 났었고요. 최근에 시세가 나는 것은 그 오픈 AI죠. 오픈 AI에서 GPT 스토어를 이제 오픈을 하면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거기에 가이드 챗봇이라는 것을 등록한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단기에 상승을 했고, 이 종목이 오늘도, 어제도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GPT 스토어에 등록이 된다든지, 그리고 이 GPT 스토어와 관련된 말 그대로 생성형 AI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단기에 끝날 만한 내용이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2번, 3번 시장에서 계속 언급될 수 있고 회자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셔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는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시청자분께서 이제 뭐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결국에 이제 자산을 100%라고 했을 때 그 중에 50%를 한 종목에 담는 것은 저는 약간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보다 매수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매수가보다는 어느 정도 현재 가격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50%에서 25%로 절반 정도는 좀 줄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매물을 뚫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매물을 뚫어내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종목들을 어느 타이밍에 매도해야 되느냐, 손절해야 되느냐, 상승 시에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상승을 하다가 음봉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날에 이제 맞추어서 탈출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를 잡아드리기에는 지금 위쪽으로 열려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좀 보유하시면서 음봉의 대량 거래 터질 때까지는 홀딩 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비중 자체는 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서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 조금 걱정 많으셨던 것 같은데 매수 잘 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추세도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주셨어요. 다만 비중 조절에 대한 조언 함께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느 정도 제한된 목표가를 정해주시기보다는 매도 타이밍에 대한 충고 전해드렸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시면 매도하시고 탈출하는 전략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페가수스 님께서 삼성전기 올려주셨습니다.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사셨던 가격이 근데 높아요. 17만 3,300원이라 이게 도대체 언제 때 가격인가. 점점 몇 년 들고 계셨고요. 비중은 20%가 되세요. 좀 적지 않은 비중이고요. 길게 끌고 가면 언젠가는 매수가에 갈 수 있을까요? 그쵸. 버티시겠다라는 내 인생에 말씀이시네요. 손절은 없다. 그쵸, 이렇게 그쵸.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갈아타는 전략도 전략이니까 한번 문서진 대표와 함께 이 삼성전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가격이 좀 매수가 높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게 그렇게 길게 안 끌고 가셔도 돼요. 제 생각에는 매수가까지, 예.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 내에 매수가까지 놓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파시면 안 돼요. 네. 오히려 저는 더 사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일단 가격 조정은 저는 마무리된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삼성전기는 핵심 사업분은 일단 사업은 세 개라고 봐야 되잖아요. MLCC가 뭐 가장 큰 매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모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기판, 반도체 기판, 그러니까 FCBGA 관련 쪽인데 세 개 모두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MLCC는 반도체 업황과 연동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잘 팔려야 MLCC가 잘 팔립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들어가는데 MLCC가 다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MLCC는 이제 반도체가 업황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환경이고, 오늘 이제 발표됐던 지금 1월 10일까지의 수출 동향을 보더라도 MLCC 판매량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MLCC 환경 자체도 업황도 지금 회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 쪽에서 어쨌든 카메라 모듈 관련 쪽을 계속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갤럭시 24도 또 새로 또 출시가 되잖아요. 네. 그럼 카메라 역시도 또 업그레이드 되면서 ASP가 또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돼 가지고도 지금 그 반도체 기판, 그러니까 FCBGA와 관련된 부분 또 수혜가 됩니다. 원래 FCBGA는 원래 주력으로 사업을 했던 이 회사는 아니었는데 삼성전기가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해서 이쪽에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근데 때마침 지금 AI 붐이 일어나면서 AI 관련 엑셀러레이터라든지 이쪽에 들어가는 기판들이 그 FCBGA 쪽으로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관련 매출도 나온다. 다만 조금 주춤할 수 있는 건 전장 쪽일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 전장 쪽에 대한 이 수요가 약간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장용 지금 이 반도체 관련, 차량용 반도체 관련 쪽이 좀 수요가 약간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련 부분의 기판 쪽은 수요는 조금 더딜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가 아닌 일반적인 이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뭐 MLCC라든지 그다음에 그쪽 관련 기판은 또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파는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저는 홀딩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20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고점인데 충분히 그때보다 업황이 전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거기까지는 전 터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목표가 20만 원 설정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은 필요 없나요? 지금 손절은 이미 안 하셔도 이미 돼요. 바닥이라? 가격 조정은 저는 네. 마무리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매수가까지는 도달이 가능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목표가 20만 원 잡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십시오. 네, 다음 종목은 LG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복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10만 3천 원 매수가고요. 비중 15%, 오늘 9만 5천 원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네요. 손실을 보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LG 디스플레이의 유상증자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네. 또 LG전자도 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라는 뜻을 밝힌 바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더 흔들리고 더 내려가지는 않을지, 좀 깨고 내려간다면 좀 많이 타격이 크실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피비님? 네, 우선 아마 고민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요. 뭐 최근에 있었던 최저가가 작년 12월에 있었던 한 93,800원, 94,000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오늘 가격이 95,0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얼추 근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좀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닌가? 좀 부담스럽다 정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단기적으로 좀 짚어볼 만한 내용들이 뭐 LG 디스플레이 유상증자 참여한다든지, 당장 4분기 실적이 나쁘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끼쳤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려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말씀드리고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유상증자 참여라든지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의사결정이 끝이 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악재가 반영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4분기 실적, 작년 4분기죠. 작년 4분기 실적도 좀 체크를 해보면요. TV 같은 가전 부분에서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는 부분들이 실적에 좀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로봇 충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신규 사업을 또 새로 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비가 조금 더 늘어났다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장이죠. 전장 부분 같은 경우도 사업 자체는 굉장히 잘 되고 매출은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그 핸드폰 사업 접은 이후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쪽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성과급이 이제 반영이 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성과급이 나가니까 비용이 많이 차감이 되면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실적이 좀 부진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에 이제 나쁜 부분들에 대해서 쭉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부담을 덜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해서 이 회사를 청산했을 때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PBR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점이 PBR 1배로 저희가 보통 기준을 놓는데 지금 주가 자체는 PBR이 0.8배 정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굉장히 주가가 기업 가치 대비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싸져 있다,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심리적으로 주가가 조금 조정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회사의 뭐 기본적인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걱정 없이 기다리셔도 되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 제가 주황색으로 선을 드렸거나는 103,000원 부근이거든요. 만약에 들고 조금 기다리신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부근까지는 도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 103,000원이 12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자리라서 그 자리까지는 도달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한 11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시청자분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더 가져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11만 원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 권해드리겠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 빨리 이 종목에 대해서 손을 털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본전 가격까지는 올 수가 있으니까 약간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더라도 조금 더 마음 놓으시고 기다리셔도 된다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 손실 없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실적이라든지 유증에 대한 우려, 이런 악재들이 이미 다 모두 반영이 되었다라는 관점에서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매수가까지 충분히 가능하고요. 11만 원까지도 가능성 열려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전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세트레가이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1,400원. 네, 31,400원. 31,400원에 20%요. 네, 최근에 사셨어요? 지금 한 7, 8개월 됐어요. 그러시군요. 좀 들고 계신 시간이 길게 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세트레가이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오늘 좀 셌네요. 예, 저 수익 중인데요. 네네. 얼마 정도까지 들고 가서 매도를 해야 되나? 수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신 거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문서진 대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진단 받아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그 세트라이가의 가격대를 보니까 그래도 좋은 가격대에 잘 사셨네요. 일단 오래 기다렸어요. 한번 급등할 때 이제 딱 사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 6개월 정도 밀려서 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다시 이제 본궤도에 올라왔습니다. 세트레가이는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는 생각 안 하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항상 이제 만년 그냥 소위 말하는 기대주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만 가지고 갔던 종목이었어요. 우리가 언제 뭐 항상 이제 세트레가이를 하면 뭐 달, 뭐 위성,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예전만 하더라도 꿈을 먹는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적이 이제부터 찍히기 시작할 겁니다. 올해부터.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지금 하나랑 지금 이제 이 하나 자회사로 지금 편입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가 이 우주 항공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수주를 하는데 예전 같으면 세트가이가 단독 수주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하나가 수주해 오는 거를 가지고 거기서 같이 소위 말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구조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시겠지만 저궤도 위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상용화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예전에는 이 위성을 쏜다 이런 이야기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저궤도 위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위성 발사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세트라이가 같은 경우는 또 방산 관련 부분에 있어서 특히 드론 관련 쪽에 통제 관련 쪽 지금 우리나라 이 국방 관련 쪽에서 드론 쪽에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스라엘 전쟁 같은 거 뉴스에 들어보셔도 드론 공격, 드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전에서 드론이 굉장히 좀 핵심 그 전략 그러니까 자산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 관련 우리나라 국방부도 드론 관련 쪽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 수주도 또 많이 받을 수 있고 어쨌든 위성, 국방 이런 쪽에 모든 모멘텀이 좋고 예전에는 모멘텀만 좋았다면 이제부터는 작년 4분기만 하더라도 수주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놨어요. 이게 결국에는 올해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비상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45,000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45,0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으세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한 45,000원 정도로 잡으시고 이 밑에서는 팔 필요는 없습니다. 45,000원에서 한 1차 익절 절반 정도 익절하시고요. 나머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55,000원 이상 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한 55,000원 설정하시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두 가지 목표가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거 해결되셨습니까?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익 많이 내십시오. 네. 네, 이제 세트레가이 단기 45,000원에서 절반 익절 그리고 55,000원까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나머지는 좀 가볍게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빠르게 남겨주세요. 저희 2부에도 종목 진단 계속 이어집니다. 네. 또 이선미님께서 CPI 발표했나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죠? 45분 남았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 10시 30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네. 발표가 되는 대로 저희도 바로 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상하프론테크입니다. 메주콩맘님의 종목으로 볼 거고요. 19,400원에 14% 가지고 계시네요. 단기, 중기, 장기 다 괜찮습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열려 있어요. 예. 상하프론테크 정말 계속 내려오다가 이제 조금씩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게요. 심지어 급반등이 나오고 있으면서 좀 모멘텀 타고 있는데 시청자님께서도 이제 수익을 조금씩 보고 계신 구간이에요. 이 종목 PB님 단기 대응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일까요? 네, 우선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도 괜찮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종목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만한 종목이잖아요. 상하프로테크가 이제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전해질막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었고, 그 외에 2차 전지 부품도 만들고 있고 하면서, 그 시장에서 핫할 수 있는 테마들에 어느 정도 다 걸쳐져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청자분께서 매수가 대비했을 때는 현재 수익이 조금 나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120일 이동평균선 돌파를 해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기 이동평균선은 이제 시세가 분출을 할 때 아무래도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시세가 다시 분출을 하다가 꺾이는 모습들이 자주 나오게 돼요. 대표적으로 있었던 것이 작년 12월 12일에 그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윗골이 크게 달면서 밀렸던 부분인데, 결국은 1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6개월이죠. 6개월 정도의 가격 평균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 6개월 동안 많이 물려있는 가격대라는 말이거든요. 결국 주가가 거기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혹은 본전에서 탈출하는 물량이 나오면서 시세가 밀리면서
여기서 이제 퍼지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계속 힘을 받고 와서 121선 위에 안착했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21 이동평균선에 안착을 했다는 말은 지금부터는 추가적으로 시세가 날 수 있는 여력이 더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결국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고 해서 시세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맞는 적절한 모멘텀이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한 프로테크는 주가가 상승할 때 수소차 관련 혹은 전기차 부품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제 부각받는 포인트들이 나올 때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런 관련해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세가 분출하긴 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것보다도 그것만큼의 또 이제 임팩트 있는 모멘텀이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기다려 주셨으면 하기 때문에 조금 중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이거였죠. 결국 121 이동평균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는 121 이동평균선의 지지선이 되겠죠. 지지선에서 밑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위쪽으로 봤을 때는 한 31,00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31,000원까지는 분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건데요. 그렇지만 단지 한 가지 문제라고 하면 31,000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이 종목 가져가시다가 중간에 차익 실현 한번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27,000원 정도 중기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31,000원까지 열려 있다는 점. 그래서 목표가 두 개로 27,000원, 31,000원 나눠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상하 프론테크 지금 지지 잘 되고 있다면 조금 더 모멘텀 기다리면서 수익을 키워갈 수 있을 것 같고요. 27,000원, 31,000원에서 수익을 잘 챙겨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전화로 한 분 더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고민되십니까? 카카오 게임 주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41,500원에 5%가 있는데, 네. 그 추가로 매수해서 빨리 좀 빠져나오고 싶어가지고요.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신 이후에 더 좀 밀려 내려간 그런 상황인 것 같죠. 예,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예, 힘든 시간을 좀 보내시고 계시는데 오늘 좀 반등은 나왔지만 그래도 갈 길이 좀 더 멀어 보입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시는데요. 자, 문서진 대표님, 카카오 게임즈 어떻게 해볼까요? 그 비중이 5%밖에 없으시잖아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비중이 5%밖에 없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근데 이게 내가 비중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서 한 5% 정도를 더 실어서 그럼 손실을 줄여가지고 좀 빨리 탈출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탈출해도 되는 종목이 있고요. 그렇게 탈출하면 안 되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탈출하면 안 되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비중만 더 늘고 탈출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게임주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점점점 게임을 그러니까 이 어린 친구들이 게임을 잘 안 해요, 요즘에. 그 게임을 하더라도 이런 우리나라 이런 그 게임사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MMORPG라든지 그리고 이런 과금식 게임들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국내 쪽에 이제 게임은 거의 약간 사양 산업 비슷하게 되거든요. 예전에 NFP와 관련돼 가지고 그 좀 약간 한번 좀 이슈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이슈가 한동안 많이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NFT와 관련돼 가지고 뭐 크게 제가 보기에는 이슈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가 그래도 기존에 있는 게임이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신작 관련 이슈도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만약에 최근 들어서 카카오 이렇게 이 경영 관련해 가지고 쇄신을 한다. 그 다음에 좀 부실한 것들을 좀 매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나 만약에 카카오 게임즈가 매각 대상이 된다면 그러면 조금 호재성 뉴스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카카오 게임즈가 M&A 시장에 나왔을 때
또 이 쉽게 말하면 좀 이 대접을 잘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비중이 그나마 5%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비중을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조금 더 반등을 하면 그냥 저는 잘라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어차피 가격 조정은 거의 마무리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뭐 더 손절은 그러니까 여기서 더 밑에 손절 라인을 잡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매수가까지 그냥 들고 가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십시오. 괜히 추가 매수했다가 더 많은 비중으로 아예 못 받는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거 추가 매수할 자금이면 오히려 시장의 주도주 쪽을 오히려 더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쪽을 투자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기술적으로 32,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32,000원 정도까지 오면 저는 그냥 미련 없이 매도하시고 그냥 손절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손실을 줄인 상황에서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시청자님 이건 감사합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는 안 보시고 계시네요. 반등가 32,000원 드릴 테니까 최대한 좀 결단을 내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결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카오 게임즈 진단해드렸습니다. 네. 종목 한 가지 더 갈까요? 이번에는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이상일님께서 삼성생명을 조금씩 모아가고 싶다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쭉쭉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내려가면 하루에 10% 정도씩 계속 담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삼성생명 지금 차트 보시고 계시겠지만 아이고. 최근에 정말 가파르게 내려오고요. 오늘도 3% 뚝 떨어지는 모습. 결국에는 6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62,800원 종가인데요. 시청자님께서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 조금씩 모아가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계시는데 네. 모아간다라는 건 그만큼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피비님께서는 삼성생명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삼성생명, 생보사 중에서는 안전한 선택지 중에 하나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생보사, 그리고 보험회사, 주식, 보험주라고 하죠. 보험 관련주 혹은 은행 관련주, 금융 관련주들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주가의 이제 변동에 따른 차익 실현보다는 상대적으로 배당이라는 부분을 조금 노리는 이 경향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시청자분께서 삼성생명에 대해서 매수를 하시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것보다 배당에 조금 더 관심이 있어요라고 하면 삼성생명 굉장히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오늘 주가 빠진 것은 그 삼성가에서 이제 그 상속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블록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블록딜이 결정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주가가 좀 빠진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고 안 좋은 재료가 되겠지만요. 만약에 지금 시청자분처럼 이제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는 것이 매수를 할 수 있는 매력이 조금 더 높아지는 구간에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 답변 그대로 드리면요. 10%씩 매수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작년 4월에 있었던 저점 가격이 61,200원 정도고요. 지금이 62,800원 정도니까 가격차가 그렇게 크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 말인 즉슨 주가 자체가 충분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씩 모아가는 거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더 시기열을 조금 더 차트를 좀 더 길게 놓고 보더라도 6만원 부근, 그 다음에 많이 빠졌을 때가 대략 한 56,000원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대비했을 때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더라도 한 10% 정도 이제 범주가 되겠죠. 이제 결국에는 내려갈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이라는 관점에서는 이 종목 매수하는 거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대신에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좋은 지적 되게 해주셨는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상승을 위한 모멘텀이라는 게 좀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배당 성향이 조금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외하면은 아무래도 보험 관련주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 대비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생명을 매수를 이제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시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차익 실현보다는
배당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적절한 모멘텀이 나와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하시는 것까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생명은 배당에 대한 관점이었군요. 배당 관점에서 접근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는 설명 전해주셨습니다. 네. 하락보다는 또 상승 쪽에 조금 더 열려 있고요. 배당까지 조금씩 계속 모아 가시는 전략 잘 따라가셔도 좋겠네요. 네, 자 1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는 오늘 또 강하게 또 상승세를 보여줬던 컴투스 홀딩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비트코인 ETF에서 NFT까지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은 어떨지 잠시 후 2부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도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